주영진의 뉴스 직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진중권 교수,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뭐 저하고 방송한 지 좀 꽤 된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할 때 출연해 주셨던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이제 지금 동양대 교수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 출연도 계속하고 계시고요. 방송 출연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만 하고 예. 있습니까? 예. 김수미 평론가는 네. 저하고는 첫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예. 출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예. 진중권 교수님 오늘 또 김수미 평론가 우리 주영진의 뉴스 직격팀에서 두 분이 출연하신다고 해서 이름을 주영진과 중간계 친구들 이렇게 이름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음악도 나왔습니다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세계관 중간계에서 가져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중간계라고 하는 것이 또 중간에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즘 아닙니까? 진중권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리베럴 링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유주의 좌파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주의라는 것은 뭐 진보 보수 우파 좌파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규칙이거든요. 거기 합의하는 거고 그게 먼저다 자기 편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편 저 편 가리지 않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그냥 중간이라고 분류하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을 자유주의 좌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규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깨지고 있는 게 그거고. 그 좌우 뭐 보수 진보를 넘어서 우리가 모두가 합의하는 게 게임의 규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치적 차이는 그다음에 따질 문제다라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편에 따라 가지고 뭐 견해를 바꾸거나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말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듯이 당신도 말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당신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렇죠.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겠다. 뭐 이런 데 동의하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자유주의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약화된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유주의 관념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건 그건 기정사실이고 이해관계도 다르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과정 그 기술이 바로 정치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정치관념은 뭐냐면 정치의 본질은 적과 아를 구별하는 거다. 예. 그래서 더 많은 우군을 확보하고 그다음 더 많은 적군의 시체를 이런 정신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여당이나 야당을 보게 되면 지금 후자 쪽에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탄핵하고 뭐하고 뭐 계엄하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사실 자유주의적인 그 마인드가 그 정당 문화에서 상당 부분 약화됐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기초의원으로서 현실 정치에도 참여를 해보셨고요. 네, 또 좀 오래전의 일이긴 합니다. 평론도 이제 하신 지 한 8년 가까이 되신 것 같고 그러면 정치권을 꽤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관찰을 해오셨는데 진중권 교수님 생각이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대체로 리버럴한 것이 사실 민주주의에서도 중요한 문제고 말씀하신 거는 특별히 당파적이거나 이념적인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다들 지향해야 될 뭐 다원주의적인 가치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자체가 사실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것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거는 그런 인식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고 일단 지식인 입장에서는 이념이라든지 당파성도 중요하지만 이 공통의 어떤 우리의 토대 이런 것들을 살려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너가 이제 중간계인데 네. 저는 사실 중도라는 의미에서의 중간계는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고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그 사실 뭐 저한테 악플 있게 달리는 것 중에 한 부류가 이제 저 사람은 중도라더니 편향돼 있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중도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렇게 말한 게 있으면 갖고 오면 내가 1억 드린다 예.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비치는 거는 아마도 이제 현실 정치 지형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 정치 세력 간의 이념적 정책적 차이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갈등은 더 심해지고 분열은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 어떤 특정 진영에 속해 있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으로 비춰지게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하나의 사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스스로의 관점은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 관점은 존재하지만은 사안에 따라서는 내 관점에 따라서는 이쪽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음 날은 또 이쪽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어제는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은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는 모양이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매사의 모든 문장에 제 모든 어떤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 담아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부분적으로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딱 듣고 우리 편인가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이제 그쪽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아니었네라고. 근데 그냥 아니었네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또 이제 비난을 막 하는 경우들이 예.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한두 가지 얘기를 듣기 싫으면 저 사람은 저쪽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분법적인 문화들이 현재 좀 정치에서 여러 장애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을 때 정치 참여하는 것이 정말 인간이 인간담을 회복하는 인간의 지성이라든지 이런 건데 딱 보니까 딱 1비트거든요. 우리야 적이야, 우리야 적이야. 사람들 사고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한쪽 편을 지지한다는 게 자기 이해관계랑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 세계잖아요. 그 사람들 이해관계인데 거기 몰두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사고 능력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지지하고 그것이 자기한테 아무런 뭐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자기 소외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또 선전선동도를 해야 되잖아요. 양쪽에서. 그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정치권 정치하면은 많은 분들이 비판하죠.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데 또 그런 정치를 그렇게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선거 때가 되면 참 많고 또 정치권에 뛰어들어가면은 왜 그렇게 밖에 있을 때만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스스로를 어디에 서 있다고 규정하세요? 그 대답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 편입니다. 제 편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제 편이고 가급적 사실의 편에 예. 서려고 합니다. 자, 진중권 교수가 자유주의 좌파 이야기하셨는데 자유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던 게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유를 강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헌법재판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의해서 파면되는 이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외치면서도 자유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 대가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저랑 이제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네. 이제 했을 때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칼 슈미트라는 나치 법학자 얘기를 네. 하면서 같이 비판을 했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죠. 그분은 사실 자유민주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우익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이념적으로 굉장히 경도가 됐고 그다음부터 이제 자유라는 말을 남발하는 게 하나의 그 시그널이거든요. 저분들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의 자유가 아니라 그냥 반공 반북의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뭐랄까 오히려 이제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 자유 남발할 때부터 이분 굉장히 이상해졌다라고 좀 생각을 했죠. 예, 자유를 남발할 때부터 이상하다. 그런데 그 전에 얘기를 나눌 때는 자유민주주의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때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허영 교수도 그 맥락에서 나한테 소개를 해줬거든요. 칼 슈미트와 다른 법적 예. 관념을 갖다가 헌법에 대한 관념을 새로 소개한 분으로 허영 교수라는 분이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때려버리고 그 허영 전 교수는 또 그걸 또 옹호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허영 교수의 헌법과 언론 갖고 공부했던 법학도들도 상당히 많은데 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계엄 사태 그리고 파면 결정 김수민 평론가도 아마 방송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특히 정치권이 어떠한 교훈을 얻고 어떤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본인이 밝히는 것처럼 국회에 대해서 적대감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본인 스스로의 약점들 뭐 최근에 또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또 과거에 대선 때도 이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조금 가리긴 했지만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도 만만치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본인의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원래부터 골수 보수가 아니었다고 해도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지지층 위주의 정치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펼쳐졌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하고 소박하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지도자 본인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야 좋은 정치를 도덕성.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뭐 이제 그때 계엄 사태가 수습이 어느 정도 되고 탄핵 소추가 됐을 때 파면은 확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사실 이념과 정책의 문제가 아닌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6대4, 7대3 정도로 탄핵을 반대하고 혹은 이건 내란이 아니다 혹은 이 계엄이 뭐가 문제냐 이건 사실관계의 문제거든요. 근데 가장 사회적 분열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저질의 분열이 그 사실관계 앞에서의 분열이에요. 네. 정책적인 분열이면 이거는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절충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판단과 가치관의 차이라고 한다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을 보고 이거를 다 같이 본 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또 한 번 이번에도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특정 진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이나 이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그때부터 우리 사회는 또 새로운 출발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관건은 통합이다. 과연 대한민국 사회가 대한민국 정치권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 일을 해낼 것인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현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민주당 경선 출마를 위해서는 대표직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지요. 각종 여론조사 뭐 굳이 수치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재명 민주당 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전 대표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이 뭐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 민주당 내 경쟁 주자들보다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선 국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국 이재명이다, 어대명이다. 어차피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뭐 이미 그 정치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공천 때부터 이른바 이제 비명 학살 네. 공천이라고 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를 흔들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최근에는 뭐냐면은 이른바 비명계 사람들에게 화해 몸짓을 보였다가 그쪽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고 또 개헌론 얘기하니까 검찰과 내통했느니 뭐 이런 말 해가지고 국물도 없다 이런 또 시그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저는 뭐 이변은 없을 거다. 아무런 이변도 없고 그냥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정말 당선되기 위해서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좀 다른 이유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진중권 교수가 말씀하시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결국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나올까 말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 오늘 나오지 않겠다. 네. 이렇게 선언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뉘앙스가 묘한 것 같아요. 완전히 불출마하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경선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네.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변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김부겸 전 총리도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적 격변 사건이 있을 때 그 격변을 통해서 정치판이 크게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데 잘 살펴보면 그 격변 이후의 전개는 이미 격변 이전에 있었던 구도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2017년 대선하고 지금 대선의 차이라고 보는데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공백 상태가 나름대로 커져 있었는데 사실 그걸 주워갈 수 있는 주자들이
좀 다자 구도로 이미 펼쳐져 있었어요. 네. 민주당에서도 물론 문재인 당시 전 대표가 굉장히 강한 입지를 갖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뭐 안희정 당시 지사라든지 이재명 당시 시장 이쪽에서도 도전이 만만치 않았고 또 야권도 다원화가 돼 있어서 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대선에서 너무 지나치게 싱겁지는 않은 대선이 됐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미 이 계엄 사태 이전에도 거대 양당 체제였고 또 각 당도 굉장히 이제 뭐 윤석열 중심, 이재명 중심 이렇게 재편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럼 윤 전 대통령만 빠지게 되고 다른 구도는 크게 차이는 없는 그리고 그래도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주당이 반사이득을 가져가는 이 구도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선 이외에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계엄을 하는 순간에 올해 6월에 벌어질 사건까지 예고가 된 거라고 봐요. 이미 결정이 된 거라고 봅니다. 예. 2017년 대선을 말씀하셨는데 2017년 대선을 돌이켜 보면 결국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새누리당 정부였었겠죠. 그 보수 정당이 분열을 했잖아요.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으로 이탈을 했고 또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가 나오기도 했고 네. 또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출마를 했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당시엔 중도로 분류됐습니다만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 합류한 것으로 봤을 때는 보수 주자로 본다고 한다면 당시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을 감안하더라도 득표율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42%, 홍준표 후보가 24%가 네. 그렇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1%. 결과적으로는 정말 힘든 승부였다. 그냥 놓고 보면은 뭐 압승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의 파이가 더 컸다. 이런 분석이 나중에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보수 후보지만 그때는 사실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뭐 당대표도 하고 막 이랬고 5년 전에는 그렇죠.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그때 오히려 했었죠. 이제 친민주당 후보로 간주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득표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합치게 되면은 이미 당시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50% 이상 오히려 7대3 그 그러니까 거의 분석이 맞다. 60%까지는 예. 안 된다 하더라도 55% 56%까지는 예. 민주당 몫이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보수표가 아니라 그렇죠. 당시에는 보수표가 아니죠. 친민주당 지금 성향으로 본다.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은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예. 김수민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안철수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득표가 원래 거대 양당에서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왔냐고 했을 때 사실 호남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왔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제 대선이 그나마 지금 대선보다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쪽에 너무 표가 쏠리지 않도록 그걸 분할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때하고 지금이 가장 다른 게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득표력을 갉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민주당 내에도 없고 그리고 제3지대라든지 이쪽에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이 굉장히 싱겁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당시 대선만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4당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때가 사실 정치가 가장 잘 돌아갔던 것 같기도 해요. 예. 2007년 대선 이후 보면 2012년 대선은 접전이었다라고 봐야겠죠. 득표율 차가 크지 않았고 그리고 2017년은 뭐 결과적으로 보면 다자대결 구도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크게 앞서는 예측대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지난번 대선은 뭐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0.73%포인트 차에 정말 아주 대접전이 펼쳐졌었는데 이번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중권 교수님? 뭐 전망을 뭐 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계엄을 하는 순간에 큰 게임은 끝나버린 거죠. 예. 모든 것이 이미 저는 그때부터 이후에 펼쳐질 모든 정치 일정들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파면 가지고 뭐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때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쓸데없는 그 낭설이고 결국은 다 정해진 대로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변수라는 게 크게 남지 않았습니다. 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는 보수 정당에서 보수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의 사인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 개입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은 분열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학습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반성의 목소리가 계엄 사태 이후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혀 거의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통합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이 구호 아래 그야말로 단일 대우를 구축하려 애를 썼던 것 아닌가.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이른바 중간층에 있는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 네.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하고 혹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이랑 다시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때는 좀 선택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중도층 유권자들도 뭐 안철수 후보도 있고 유승민 후보도 있고 그리고 뭐 진보 후보긴 하지만 중도에서도 어느 정도 정의당 심상정 지지가- 후보도 있었죠. 그렇죠. 예. 심상정 후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 기억으로 유권자들이 막판에 2명 정도 후보를 놓고 고민했다 이런 유권자도 제법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지 자체가 많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싫은 후보는 1명 정도다. 나머지는 그럭저럭 봐줄 만하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번 아니면 2번이다. 이게 2022년 대선을 거쳐서 굉장히 굳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중간층 입장에서는 좀 그 어떤 당의 후보라고 했을 때 그 원래 그 당의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내부에서 또 비주류 활동도 해봤고 이런 후보들을 좀 선호할 수 있는데 또 그런 후보들이 잘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상황에서 누굴 찍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일단은 국민의힘이 불리한 거는 대통령도 파면이 됐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은 제하고 일단 판단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민주당도 뭐 이재명 대표 1명이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원래 이제 1명의 리더가 앞서 나가거나 압도적이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있다고 해도 너무 나뉘어져서 삼김사김이란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강세를 재확인해주는 프레임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간층 유권자들은 좀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강점과 약점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보통의 시민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드러나는 부분인데 강점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경영인 출신이 아닌데 경제 쪽으로는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무당층이나 중도층 시민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들어요. 예. 그래서 무능하다라는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지난 대선 때도 사실 여러 여론조사로 대통령 선거 후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유능, 정책 이 부분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앞서 나가는 결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이 좀 강점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약점은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사실 국민들이 어떤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게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찜찜하다. 예, 재판이 여러 개가 걸려 있고 검찰 수사도 많이 받았고 근데 검찰 수사가 전면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게 사법 리스크가 법정에서 어떻게 될지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그게 꼭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닌지 도의적으로 잘못한 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본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사법 리스크와 그게 얽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좀 찜찜해하는 그런 무당층 여론들은 또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께서도 방송에서도 아마 이야기는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전 대표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포비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예. 인물에 대한 포비아가 이분이 이제 아침에 했던 말 점심에도 뒤바꿀 수 있고 또 저녁에 또 바꿀 수 있고 이런 분이라는 거죠. 말을 그게 바꾼다. 네, 그 어떤 면에서는 뭐냐면 이제 그거 기회이성이라 그러는데 정말 상황에 따라서 딱딱딱딱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함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런 원칙 없음, 기회주의적인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 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교정이 안 되잖아요. 한번 딱 예. 꽂히게 되면 그래서 이 두 분이 완전 양극단이 이제 부딪혀다가 이 사달이 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경제관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딱 보면 이분이 이게 뭐지? 예. 라고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이번에도 뭐 국민펀드 뭐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시장경제 관념에 상식이 좀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아마 그걸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의회 190석 가지고도 지금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까지도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왕적 대통령 행정 권력까지 갖게 되고 거기다 이제 사법부까지 계속 압력을 가했지 않습니까? 뭐 탄사 판핵부터 등등등등.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입법을 통해 가지고 약간 선거법을 개정한다라든지 예. 이런 식의 이렇게 되면 도대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려면 뭐가 되냐면 견제가 돼야 되는데 이 견제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서 중도층이 걱정한 건 그겁니다. 아마도
그 탄핵에 찬성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평균치보다 높게 나와요. 막 80% 이상이. 네.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그건 또 상당히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탄핵 이건 어쩔 수 없는데 대안은 없고 이 부분을 상당히 망설이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이재명 포비아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그 기민하거든요. 어떤 사안이 나오면은 국민들의 반응 같은데 실시간으로 반응할 정도로 네. 굉장히 뭐랄까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웬만한 어려움들 같은 건 헤쳐나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힘 같은 경우는 막 답답하잖아요. 지금 예. 정답을 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고. 예. 예. 가만히 들어보니까 강점은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 좀 전에 그 유연성들 얘기했잖아요. 유연성. 전술적 유연성 예. 같은 게 있다. 예. 전략적 유연성 같은 것들이 있고 또 보면은 대표 생각해 보니까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패배한 이후에 바로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바로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대표를 해서 지금까지 대표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망가졌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과연 과거와 같은 리버럴 정당이냐? 일단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정당 일극 자체, 체제 이른바 말하는. 일극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주의 정당화되어 있고 이것이 또 바깥에 있는 뭐랄까 유튜버라든지 이것들과 선전선동 시스템과 매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께서 또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진영에서 벗어나 중도 입장이 돼 보니 진 교수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좌충우돌 수민킴 김수민 평론가가 또 좌충우돌이군요. 이게 호입니까 호? 제가 그 SBS 라디오 예. 김태현의 정치쇼에도 출연을 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태현 인사말이 변호사가 하는 네, 예. 인사말이 좌충우돌하는 정치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이게 예. 인사말입니다. 좌충우돌 모두 까기 뭐 이렇게 같은 말입니까? 뭐 비슷하다고 예. 봐야 되겠죠. 예. 저를 보고 싶었다는 또 청취자분들 계시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전 대표가 거의 사실상 독주 체제다. 그러면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하긴 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진 교수님 이분들은 왜 출마를 할까요? 김동연 지사는 아마 대통령이 될 준비는 경기지사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긴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은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대인별리를 올려놓겠다는 얘기인지. 다음을 대비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비판했다가 그 이후에 그냥 공천까지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당대회 때 대표 경선에서 그렇죠. 붙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생각으로 나올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랑 각을 세우는 순간에 그 팬덤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들과의 그 싸움이 불가피한데 과연 이분들이 그걸 갖다 견뎌낼 수 있을까? 예. 무슨 생각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강성 팬덤들 저희가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대통령들을 쭉 모아오면 강성 팬덤이 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정권이 끝나고 났을 때 그 팬덤들은 또 어디로 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팬덤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정치인에게 상당히 대선 과정에 있을 때는 강력한 힘이 되는데 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또 그 직무 기간에는 그런 느낌은 한데 그게 때로는 또 독이 돼서 돌아올 때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팬덤이 사실 팬덤도 정치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실제로 접하진 않는데 그 팬덤을 보고 그 정치인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팬덤의 행태가 굉장히 배타적이거나 폭력적이라면은 저 팬덤이 싫어서라도 저 정치인에게 마음을 별로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덤이신 분들이 저는 팬덤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는데 본인들이 이제 외연 확장이라든지 승리 이런 거에 기여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호남 지역이나 이쪽에 팬덤이 강하게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굉장히 그걸 강하게 발산하기보다는 선거 날에도 일부러 오후에 투표하러 가고 왜냐하면 그 반대편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요령들을 익혀왔거든요. 예. 지금 팬덤에게도 그런 부분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예.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오후 늦게 투표장에 왔다는 분석이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니까 친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쪽에 그때 속하는 팬덤도 분들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대단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희생양이 됐었죠. 예. 근데 그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엄청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친문 세력의 관점에서는 사실 민주당은 우리 당인데 우리들의 당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는 밖에서 좀 들어온 거거든요. 굴러온들에 의해서 우리가 좀 쫓겨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임기 채우고 나가게 되면 이 당에 다시 자신들이 당에 이제 다시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제 출마하는 게 아닌가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재명 전 대표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우뚝 설 때까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가만히 돌이켜 보면 정치권에는 이미 일찍 뛰어들었는데 정치권에서 이재명 변호사를 주목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정동영 2007년 대선 당시 후보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성남시장 출마했다 떨어지기도 하고 또 되고 그런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광화문 앞 집회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많은 분들로부터 저 사람이 누구지라고 하는 그 주목을 받게 되고 민주당 경선에서 출마하면서 또 그러한 발언으로 또 주목을 받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잇는 가장 강력한 민주당 계열의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고 이제는 뭐 다른 사람들이 대체할 수 없는 거의 유일무이한 대선 주자다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본인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본인이 이른바 했다는 그 욕설에 대한 뭐 녹취 테이프라든가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5년 전에 3년 전에 걸러졌다. 예, 이미 사실 이 정도 되면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건 이미 대중들의 판단 속에 이미 그렇게 녹아 들어가 있고.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를 갖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있다. 예. 근데 그 이재명 포비아는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예. 포비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포비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분이 이제 했던 것들이 그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벌어진 사건들이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백현동도 그렇고 네. 대장동도 그렇고 막 이러는 것들이고 상당 부분 뭐냐면은 그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자기의 정치적 자산화를 하는 가운데 좀 무리한 거죠. 무리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좀 선을 좀 넘나들고 그러다 이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건 바로 그거죠. 성남시장 때 그랬는데 만약에 나라를 잡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탕에서부터 이분이 정말 소년공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잖아요. 보면 놀래요. 야, 이건 진짜 그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했으면은 거기까지 못 올라왔을 뿐이니까 좀 뭐랄까 도덕적으로 좀 의심스러운 그런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악착같이 올라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만약에 이제 이분이 통치하게 되면은 어떤 스타일로 가게 될까? 예. 거기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예. 그 불우했던 어린 시절 그러한 환경을 극복한 인물적인 인생의 서사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또 그 과정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는 양가적 사람들. 감정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양가적 감정이 있다. 김수인 평론가도 같은 생각이세요? 아니면 좀 생각이 네. 다르세요? 뭐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좀 이거 지지자들도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이유하고도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왜 민주당에서 부상을 했느냐. 우리도 좀 수단 방법 이런 걸 좀 안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네,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거를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어떻게든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그 점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잘못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의 지지층 내부에 또 평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코드가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쪽에서는 똑같은 것에 열광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위험하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가 이제 있는 것을 이제 진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 포비아라는 분들이 과연 설득력 있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수 있을 거냐. 이게 대선의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하는 무당층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포비아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재판도 아직 안 받아봤고 해서 찜찜하다 이 정도 수준인데 근데 이재명 포비아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범죄자로 이미 낙인을 찍고 네. 악마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광화문 지나가다 보면은
그 탄핵 반대 친윤 집회를 자주 보게 되는데 보면은 그분들이 목표가 어느새 이게 친윤 집회라기보다는 반명 집회구나. 이재명 구속이 메인 구호인 것 예. 같은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야 저렇게 활동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또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 얘기는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워낙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받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불출마 선언했고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그나마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늘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번 어떤 사람들이 출마를 선언했는지 저희가 2명 정도의 출마 선언 저희가 목소리를 직접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 제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안철수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이 두 사람 말고도 출마 선언한 정치인들 많고요. 또 앞으로 출마 선언을 할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안철수 의원은 이미 뭐 대선 출마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진중권 교수님, 김문수 전 장관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또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기를 내란 사태 이후에 김문수 전 장관이 갑자기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국민의힘 쪽 정치인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고 이게 사실은 탄핵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시대 정신인데 시대 정신과 완전히 180도 거기에 거스르는 후보가 좀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건 그 당의 좀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왜 이분이 그럼 지지를 받게 되는가 간단하거든요. 딱 계엄 났을 때 그 다음 날인가 국회에서 장관들 나와 사과하라고 했을 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다 사과했는데 예, 다 일어나서 고개 숙여 하나 사과했죠. 뻣뻣하게 사과를 안 했거든요. 물론 이제 나와서 장관들 보고 사과시키는 게 굴욕적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 앞에서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앞에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딱 거부하니까 당당해 뭐 이런 식으로 지지했으니까 사실은 계엄에 대해 사과를 거부하기 때문에 받는 지지인데 지금 선거는 뭐냐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탄핵으로 인해서 바로 그 선거가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잘못된 그 답안지를 좀 내놓고 있는 거죠. 그게 그 당의 좀 답답함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마니폴리테 깨끗한 손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그렇죠? 근데 나왔던.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건 이미 반영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포비아는 거기에 대한 포비아가 아니에요. 예. 앞으로 왜냐하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텐데 거기 그럼 나라가 과연 견제를 받지 않고 나갈 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깨끗해서 지지하는 거, 깨끗하지 않아서, 깨끗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지지하는 분들 다 알아요. 심지어는 그분들도 어떤 유죄 심정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럼 좀 다른 이유에서 지지하는 건데 거기다가 마니플리테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먹히겠느냐. 저는 좀 이분들이 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 가만히 들어보면 독자적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재명, 그렇죠. 이재명은 안 된다. 네.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모내기를 하거나 이 잡초를 뽑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반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오히려 더 크게 넓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내가 반이재명 이쪽에 뛰어들어서 걷어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한 거고 또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으로 이번 탄핵 사태에서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 그쪽에서 워낙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생겨 있는 구도에서 그 판도에서 뭔가를 얻어간다 이런 차원에서는 어떤 당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원래 있는 그 유권자들과 팬덤 당원들 지지층 이쪽에 이제 호소를 하는 전략을 주로 펴고 있는 것 같고 흥미로운 거는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은 아마 국민의힘 계열에서 배출하는 최초의 뉴미디어가 만든 주자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원래 민주당 지지층한테 컴플렉스가 있는 게 우리는 말빨이 좀 딸리는 것 같고 예. 뉴미디어 쓰는 게 약해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로 굉장히 그쪽에서 이를 갈아왔었거든요. 근데 김문수 전 장관 또 마침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부터 태극기 부대에서 활동을 해왔었고 그런 광장 더하기 그 뉴미디어를 통한 그 어떤 인지도 높이기 이런 것들이 먹힌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사실 1, 2년 전부터 친윤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다음은 김문수다. 이런 담론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작용을 해서 국민의힘 또 우리도 민주당처럼 진지전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의 변화가 만든 첫 번째 주자가 아닌가. 물론 정치하신 지 오래되긴 했지만은 지금의 김문수는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국민의힘이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졌던 집회 가만히 보다 보면 뭐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더 오른쪽 이른바 말하는 극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그래서 가령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조금은 더 중도 쪽으로 가려고 했던 정치인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심령 부흥회를 한 거죠. 그 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사실 정치는 맨정신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종교적 심성은 교회나 절에 가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종교적 그 광신적인 이런 모드를 가지고 그 집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또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어딜 가나. 그런데 그렇다면 공당에서는 이분들을 갖다 주변화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 편승을 해버린 겁니다. 거기 착지 현상이 있거든요. 보수층이 여론조사에서 과대표집된 거예요. 그걸 자기 지지율로 안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꺼진 게 탄핵 심판 내려지기 한 일주일 전부터 벌써 여론조사상으로 확 꺼진 게 드러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종의 마취제를 맞은 거예요. 지금 치료를 해야 될 때 마취제를 맞고 마취제 성분이 뭡니까? 사실 아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취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정상적인 상황이다.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탄핵 심판에 반대하거나 탄핵에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번 대선에 나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공화국 그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 8대 0으로 판결 냈지 않습니까? 수긍해야 되는 거고 그 바탕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정리하지 않고 나온다?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가 또 한편으로는 뭐 그 정치가 사실 먹통이 됐던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법안 무리한 예. 입법 폭주를 하면 저쪽에서 무조건 거부권하고 그러다 결국 이제 계엄까지 갔던 그 먹통이 된 한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대안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지금 위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위기입니다. 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뭐랄까 비전 같은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없이 앉아가지고 뭐 나는 깨끗해요. 이거 가지고 선거를 치른다는 건 뭐 해보나 마나라고 봅니다. 김수민 평론가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국민들 눈에 볼 때 많은 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나온다고 해서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여론조사에서 뭐 1%라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출마를 선언하는 이유 네. 뭡니까? 저는 기타금도 내야 될 텐데 말이죠. 저는 이것도 그동안 국민의힘도 굉장히 일극화되어 있었던 정당이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으로 일극화가 돼 있었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강성 지지층 위주의 일극화가 돼 있었던 건데 윤 전 대통령이라는 한 인물이 파면이 됨으로써 갑자기 공백 상태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거기에 뛰어들어서 여기는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마구 분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2002년으로 2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뭐 정치는 늘 또 반복되는 정치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총재의 일극 체제였죠. 뭐 워낙 압도적이었고 제 기억에 다른 후보들이 최병렬 전 대표도 출마를 하긴 했었지만 이회창이라는 정치인이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는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드라마가 일어났던 거죠. 그 당시 1월 1일 여론조사에서는 이인재 당시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후보였는데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의 1위를 계기로 해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썼고 노무현 후보의 연설 인천 경선부터 시작됐던 연설 조선왕조 600년의 역사를 돌이켜봅시다라고 했던 그 이른바 그 연설이 또 많은 분들에게 회자됐던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민주당에서 그런 드라마가 펼쳐졌는데 쓰여졌는데 이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는데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유일한 가능성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소한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의 해제의 의결에 참여했던 그 세력이 그 탄핵 반대 세력 그다음에 계엄 찬성 세력을 갖다 이기는 드라마를 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 지지자의 구성상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TK라든지 이런 데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게 김문수 카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면 우린 또 다른 마음엔 안 들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상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준석 대표가 옛날에 대구 딱 내려가서 저는 거기서 타협할 줄 알았거든요. 네. 정면 돌파하더라고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정면 네. 돌파하고 30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떤 그 보수층의 그 절절함 이런 것들이 그들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이런 전략적 선택이 이른바 영남에서 한번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그런 상태인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야지 겨우 한번 나가서 싸워볼 만한 지금은 20% 정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정권 교체 여론이 20% 정도 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라운드가 20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고 네. 저쪽에서 중력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고 이쪽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추동력이라도 좀 생기려면은 경선 과정에서 어떤 극적 반전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유일한 가능성이고 그래도 한번 붙어볼 만한 그래서 한번 볼 만한 좀 승부가 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그것뿐인데 그 가능성이 과연 지금 거기서 실현되겠는가? 왜냐하면은 또 투표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고관여층들이 참여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어디에 설득됐냐면은 탄핵 반대 그 담론에 설득되어 있고 거기서 자기 감정이입을 다 했고 이 감정 정리가 안 되거든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서서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뭐 한 달 만에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정치권의 선거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열광할 때가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하셨던 그 유일한 가능성 혹시 어떤 정치인이 어떤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좀 얘기하시기가 좀 거북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싶긴 아닙니다. 한데. 뭐 예. 근데 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거는 예. 탄핵 찬성을 했던 예. 대선 주자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 경선에서. 근데 저는 탄핵 찬성 정치인들도 국민의힘에서 그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드라마를 썼던 거는 그 전에 서사가 축적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탄핵 이후에 너무 조용했어요. 굉장히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막 그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저항할 수 있는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서 작은 집회라도 계속 열고 자기 의견 얘기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판단이 내려지니까 이제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 당원들도 설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이들이 이기려면 외부의 바람을 업어야지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심드렁한 편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평소에 지난 수달 동안 너무 잠잠하게 있었던 그 후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간략하게 이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다음 대통령 또 경선 과정도 있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각자 알아서 하셔야죠.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저는 지금 답이 없는 상태라서. 예. 아, 진중 교수는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답을 갖지 상태입니까? 못한 사람이 예. 뭐 어떤 분이다. 물론 좋은 분이 뽑혔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항상 좋은 선택지가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김수민 평론가는. 저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정치자분들도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가 그 대통령한테 어떻게 대응하고 대통령을 요리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좋은 걸 뽑아낼 수 있는 그 역량은 결국 또 국민들한테 달려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 대통령이 없었을 때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해가지고
두 달 동안 조용하셨을 때,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2달 동안 조용하셨을 때, 그다음에 최근 탄핵당해가지고 지금이 조금 잠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우리 이 시스템 자체, 대통령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요즘 가끔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오늘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도 반대 의사를 밝히니까 결국 대선 이후 개헌으로 자신의 제안을 사실상 처리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주영진과 중간계 친구들 진중권 교수 김수미 평론가와 함께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유익했던 시간이라고 저 스스로는 평가를 하는데 말이죠.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진중권 교수님 많이 자주 나와달라는 또 청취자분의 의견이 왔고요. 김수민 평론가의 자충우돌 의견도 참 좋았다는 또 청취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주영진의 뉴스 직격의 스튜디오 안 배경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보라색입니다. 어느 정당의 색깔이 아닌 주요 정당의 색깔을 혼합한 색깔 보라색. 그래서 오늘은 보라색을 상징하는 프린스의 퍼플레인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주영진의 뉴스 직격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